오늘은 연재 시리즈 중 두 번째로 작년에 네이처지에 올라온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한국은 어떻게 세계적인 혁신 리더가 되었나. 오늘 기사에는 바로 전 클립에서 소개드린 블룸버그 혁신지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만 이는 초반에만 잠깐 언급하는 것일 뿐 블룸버그 지수와는 완전히 별도의 기사입니다. 참고로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올해 우리나라는 다시 1위가 됐지만 작년에는 2위를 했었습니다. 기사 외적으로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느꼈던 부분, 이는 블룸버그 혁신지수 2위에 대한 평가가 국내 기사와 네이처지의 관점이 너무 극단적으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참고로 본 기사에는 삼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이처지는 명시적으로 금일 기사가 독립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광고주들이 컨텐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 농경지가 대부분이었던 일본의 식민지, 이후에는 전쟁터였던 국토. 그러나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 중 하나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는 나라, 바로 한국이다. 지금으로부터 그리 오래지 않았던 그 시간을 감안했을 때 한국인들이 이뤄낸 성과는 경이적이다. 지난 5년 동안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1위를 차지했던 한국은 2020년에는 독일에 이어 두 번째를 랭크했다. 코넬 대학교, 니시아드,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가 공동 발표한 2019년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한국은 11위, 독일은 9위에 올랐다. 한국이 이 두 지표 모두에서 최상위권의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강력한 연구개발 역량 덕분이다. R&D 평가 지표는 정부와 산업계를 포괄하며 그 투자 규모와 더불어 연구원 수 및 그들이 생산해낸 성과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국제연맹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산업계에서 학계로 이동한 연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였다. 이는 한국에서 산업과 학문 영역이 유기적으로 함께 움직이고 있음을 증명해준다. 혁신과 기업가 정신 분야의 전문가인 오스트레일리아 대학 팀 마자롤 교수, 그는 강력한 R&D 파워를 기반으로 한국이 정보통신기술의 글로벌 리더가 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은 국가재건 과정에서 연구 주체 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단기간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들은 정부, 학계, 기업이 함께 움직였으며 탑다운 방식의 혁신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한국전쟁 직후 경제재건의 시기에 그들은 국제지원에 의존하던 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류 및 섬유와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집중했었다. 중요한 부분은 그들이 여기서 머물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이 지금의 혁신 역량을 갖추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시발점이 있었는데 바로 1962년 처음 시작된 산업구조 전환 노력이었다. R&D는 이러한 계획의 중심이었으며 이는 1966년 한국과학기술원, 이듬해 과학기술부 설립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한국의 방향성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개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재벌이라는 대규모 산업그룹의 출현을 지원하게 된다. 한국 정부는 재벌들을 경쟁에서 보호하면서 R&D에 막대한 투자를 하도록 촉구, 지원했다. 한국의 R&D가 응용지식 중심으로 고도화되기 시작하면서 LG, 롯데, 삼성과 같은 재벌들은 석유화학, 자동차 제조, 조선, 가전제품 등 새로운 중공업 분야에 몰리게 된다. 삼성이 그 좋은 예다. 이 회사는 현재 대한민국 최대 재벌로 전자, 보험, 건설, 조선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동하고 있다. 삼성은 정부가 펼친 보호주의 정책에 도움을 받아 한국전쟁 이후에는 직물, 1960년대에는 전자제품, 1970년대와 80년대 초에는 중공업과 항공우주, 컴퓨팅 분야로 확장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삼성은 태블릿과 모바일, 컴퓨터 칩의 설계 및 제조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올라서게 된다. 네이처 인덱스가 추적한 82개의 과학저널에 게재된 고품질 연구 논문에 대한 기여를 바탕으로 분석한 R&D 기관 순위, 대학이나 정부기관이 아닌 기업으로는 가장 높은 28위에 해당하는 순위다. 삼성은 또한 산학협력에도 적극적인 기업, 가장 생산적인 협력 사례로는 한국의 성균관 대학교의 파트너십을 꼽을 수 있다. 그들은 2015년에서 2019년 사이에 159개의 공동 논문을 진행했다. 이들의 협력은 특히 전기화학과 리튬이온 배터리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 분야에서 강력하다. 삼성은 분명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산일 겁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들의 시장에서의 실력과는 상관없이 스마트폰을 빼고는 선택지에서 제외하는 소비자입니다. 사실 삼성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으나 본클립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만큼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과거가 어찌됐든 바뀐 시대 상황에 맞게 초일류 기업답게 구태를 벗어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경제재건 시기를 지나서도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연구와 혁신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 정부 및 민간 산업계는 R&D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나갔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기초 역량은 크게 확대된다. 19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관심은 반도체 설계 및 제조와 같은 첨단 산업으로의 전환이었다. 그들의 혁신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국립연구대학인 카이스트의 설립이 증명한다. 그들이 이뤄낸 최근의 획기적인 성과들 중 하나, 바로 스마트폰으로 두뇌 조작을 할 수 있는 기술의 구현이다. 카이스트 연구팀은 얼마 전 세계 신경과학자들의 꿈을 이루어졌다.
그들은 워싱턴 대학과 공동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뇌 회로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장치를 만들었다. 이는 여러 약물과 유색 광선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뇌 회로를 제어할 수 있는 최초의 무선신경 장치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단단한 금속 튜브와 광섬유가 필요했었다. 이 장치는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중독, 우울증 및 통증과 같은 질병 연구들을 가속화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에서는 국가건설 프로그램도 지속해서 설정하고 꾸준히 밀고 나갔다. 예를 들어 1995년 한국은 국가광대역 인프라를 구축했고 이것의 사용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공공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15억 달러 규모의 10년짜리 계획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맞은 한국.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더 적극적인 혁신에 나서게 된다. 과거 이 호랑이 경제의 특징은 그들이 진행해왔던 혁신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부가 가치 중심의 수출 경제였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벗어나 기술과 지식 집약적인 제품, 서비스로 과감하게 전환한다. 이제 한국은 혁신의 핵심 지역으로 평가받았던 서울을 벗어나 약 1300만 명의 인구가 있는 경기도와 같은 지역 등에 혁신센터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전국적인 혁신 역량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센터는 한국의 정부, 기업, 학계의 유기적 융합을 잘 보여준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성균관대는 정부가 마련한 이 센터를 통해 의료용 엑스레이 촬영 시 방사선 노출량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반도체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한국은 105개의 지역 혁신센터와 18개의 테크노파크를 확보했다. 한국은 초기에 탑다운 방식으로 국가가 R&D 투자를 중개하고 이것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장려해왔다. 이제 한국의 국가적 지원은 R&D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와 해외 기술의 원활한 도입을 돕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대 한국에서는 생명공학, 인공지능 및 사이버 보안 분야의 중소기업, 광대역 기반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새로운 시대를 맞아 한국은 이들에게 자금 지원을 함과 동시에 국가기술 인프라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아한 형제들은 이런 한국이 국가적으로 수행한 전략의 성공 사례 중 하나다. 서울에 본사를 둔 2010년에 창업된 이 스타트업은 전국의 광대역망을 활용해 레스토랑, 고객 및 라이더를 연결하는 모바일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했다. 2018년 12월 그들은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비상장 신생기업을 의미하는 유니콘 클럽의 지위에 오른다. 그로부터 1년 후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는 40억 달러 규모의 계약으로 회사를 인수했으며 공동 창립자 겸 CEO인 김봉진 씨는 아시아 비즈니스를 관리하게 된다. 한국 정부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과 지원책은 연구실의 아이디어를 제품과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능숙한 혁신 경제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다. 동아시아 혁신 시스템의 전문가인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마틴 햄메아트 교수. 그는 한국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명확한 문화적 사고방식이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인에게 자기만족이란 없습니다. 잔의 절반쯤은 항상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자롤 교수는 한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어디에서 와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이는 기적입니다. 라고 말이다. 기사는 정부, 기업, 연구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달리 보면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였던 정경유착도 여기서 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세상 모든 일에는 긍부정성이 함께 있는 것도 같습니다. 아울러 기사는 마지막 단락에서 배달의 민족이 결국 한국 사회가 구축한 인프라와 혁신 역량의 덕을 봤다고 평가합니다. 물론 그들 스스로의 노력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측면들 때문에 더욱 독일 기업에 매각된 것이 저는 못내 아쉽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차라리 그들이 애국 마케팅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지적은 좀 덜 받지 않았을까.